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살피기 위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及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사과 표현은 없었지만 이전보다 진전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일 셔틀 외교 복원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동맹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에 더 협력할 것을 요구해온 미국으로선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젊은 층에서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을 윤 대통령의 결단이 가능한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도쿄와 서울이 더 긴밀해질수록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언론들은 다만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관계의 90% 이상은 국내 정치라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우파 정치인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일본도 미국의 미묘한 압력에 고민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your political courage and personal commitment to diplomacy with Japan.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 일본이 주최하는 G7 회의에서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과거사는 정체성 문제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하며 일본과 화해는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이틀째인 오늘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는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6개 경제단체장 등 한국 경제인들과 만난 뒤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아 정상회담을 열면서 12년 만에 두 나라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전망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관련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발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3월 도쿄 때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3월 달 발언하고 비교해 본다면 3월 달에도 이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이 이제 추가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기시다 총리의 그런 고통을 입은 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예.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 조금 더 진일보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와 예. 그다음에 반성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전된 부분은 있었지만 사실 그 취재진 질문도 있었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다가 뭐 일본 공식 입장은 아니고 뭐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자분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예, 예. 명확하게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얘기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의 개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 네. 또한 일본 정부의 역대 입장을 계승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기시다 총리가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의 이 과거사 관련 그 감정과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좀 상충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몰될 수는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뭐 거기에 대한 불만도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예. 한일 양국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일본 총리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 수단에서의 그 피난민 수단에서 이제 탈출할 예. 때 우리 한국 군이 일본 국민들을 수송하는 육상에서 이제 수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줬다는 예.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선 자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얘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서 제기를 했고 여기를 시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본이 허락했다는 것이 아마도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국 정부가 공통 인식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좀 살펴보면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일본 측의 뭐 반성과 사죄가 좀 표현하는 게 명문화돼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입장 표명,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기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1998년도 한일 공동선언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본 총리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 간 총리의 간 담화까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사죄와 반성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2015년도에 이제 아베 총리가 아베 담화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후 60주년이라고 할 수 있죠. 70주년에 아베 담화를 통해서 우리 일본의 미래 세대들에게 사과라는 걸 이제 하지 않게 하겠다.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그동안의 표현들이 퇴행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가 역대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계승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베 정부에서 반동적으로 좀 퇴행적으로 갔던 것을 다시 예전에 일본의 정부의 역사 인식으로 되돌리는 하나의 첫걸음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자민당에서 이제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네, 자민당의 지금 현재 최대 파벌은 아베 파벌입니다. 예. 그다음에 기시다파는 네 번째 파벌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입장이고 정치적인 입장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베파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예.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생전에 역사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소수 파벌로서의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아베파의 입장을 아직까지는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예전에 그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냈었잖아요. 이때 2015년이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도 좀 주도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때 이제 위안부 합의 발표에 나섰던 사람이 이제 기시다 당시 외무상입니다. 네. 사실은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에서 물러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가 합의를 약간은 이제 권유한 측면도 있고요. 결국에는 아베 전 총리도 결단을 내려서 당시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뭐 진일보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관련된 의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또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이제 반영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시찰단 형태로 받아들인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시찰단이라고 하는 명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시찰이냐 아니면 검증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시다 총리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해양 환경과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순한 시찰은 아닐 것 같고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 뭐 특정 국가의 문을 처음 열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할 명분을 주는 거다라는 우려 목소리도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 정부가 현재 7월 달에 방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게 시찰단을 통해서 안전이 검증된다면 뭐 일본 정부는 아무런 부담 없이 방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계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은 일본 측에서 아마 자신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우리도 그렇다면 가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양국 국민들에게 또 알려야 되고요. 그러한 시찰단 활동에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도 어떠한 뭐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것 없이 네. 적극적인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수산물 수입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시찰단을 우리가 이제 파견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수산물 수입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예. 논의가 있었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의제로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굳이 뭐 지금 시기에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역시 과학적인 객관성하고 역시 연관이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학적인 객관성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본 측도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수산물 규제에 대한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정부에게 아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가 진전에 되면 될수록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 입장에서는 보다 편하게 좀 쉽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뭐 이 시찰하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 최종 보고서 나온 다음에 일본 측의 이 그 수입물 허용 그런 압박이 우리나라에 좀 더 심해지진 않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 내에서는 사실 후쿠시마산 뭐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뭐 그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뭐 경제 활동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아마 적극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일본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일본 정부의 그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네. 자, 객관성이 꼭 담보돼야 할 것 같고 또 이 우려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불식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 지금 3월 도쿄에서 정상회담이 있은 지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그 요인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아마도 한국 정부의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일관성 있게 나타냈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본 정부가 아마도 인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봅니다.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적인 그런 지지율에도 뭐 손해를 보면서도 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섰는데 좀 뭐 미안하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G7 정상회의가 앞으로 있습니다. 네. 기시다 정부의 아마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이미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사전 협의 차원에서도 이번 방안이 서둘러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G7 정상회의가 이번 달에 또 열리는데 한일 두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함께 참배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떤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원폭 피해자 위령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이제 들어가면 약간은 이제 뭐 외딴 곳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네.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시에 이 위령비를 꼭 방문해야 되고 특히 기시다 총리와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기시다 총리 쪽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것 같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먼저 한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 참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원폭 피해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일 간의 과거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 강제 동원돼서 징용돼서 그 히로시마 지역 해군 군수공장에서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한일 과거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히로시마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핵 없는 세계, 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금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원폭 피해 문제를 세계 평화와 연관지어서 세계 평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안보 관련 논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공동의 안보 현안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같이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안보 협력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냉전 시기부터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국민 감정상 안보 협력은 쉽지 않았던 게 있었고요. 또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는 안보에 있어서는 약간 일본식 표현으로 안보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북핵 위협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최근에 탄도미사일도 이제 요격이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인식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화이트리스트 갈등은 사실상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겠죠?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예. 연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경제 안보에 있어서 공급망 구축이 하나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반도체 그리고 일본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소부장에 대한 이런 연계 협력이 향후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간의 또 공조와 더불어서 아마 깊이 논의될 분야로 아마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그 주요 일정 가운데 주요 기업 총수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어떤 논의가 좀 오갈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일 교류가 좀 제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었고 따라서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경제 안보와 관련된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측면에서 한일 간의 어떤 협력 논의 그리고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AI, 양자, 배터리, 전기차라고 하는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한 한일 간의 협력 분야 논의도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넘겨진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오늘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가 오늘 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수십억 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래 과정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문제가 될 행동은 일절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 사용했고 주식 매매 대금을 이용한 투자금 역시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이해 충돌 방지법상 회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UV가 건물 외벽으로 돌진하면서 일가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선로를 따라 걷던 6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량이 건물을 마주한 채 멈춰섰습니다. 터진 에어백이 사고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SUV 승용차가 모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SUV는 오르막길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선로 위를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남 여수시 여천역에서 60대 남성이 KTX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철도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곧바로 출동했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미 기차 아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셔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저희 아직 확인은 못 해가지고요. 숨진 남성은 열차를 등지고 선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선로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추산 5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오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내부에서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큰 행사가 있었죠.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는데 대관식에 등장한 그런 보물들이 지금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나 박물관 전시 때나 볼 법한 보물들이 이번 대관식에 총동원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역시나 대관식의 왕관일 텐데 앞서 리포트나 혹은 다른 사진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무려 보석이 444개나 박혀 있어서 무게가 2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할 정도라고 하죠. 이 왕관 외에도 눈에 띄는 보물들이 많았는데요. 동아일보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왼쪽부터 17세기에 제작된 공 모양의 보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17세기에 만들어진 십자가의 왕홀 모습도 보이는데 그 끝에 보면은 세계 최대 투명 다이아몬드인 530캐럿짜리 컬리넌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왕의 반지가 있는데요. 붉은 루비가 십자가 모양으로 박혀 있고 그 주위를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에 등장한 용품 중 가장 오래된 은도금 숟가락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보물들은 군주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영국 왕실의 위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53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 그 대관식에서는 왕실 인사들의 의상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커밀라 왕비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 빈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커밀라 빈은 각각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장미와 엉겅퀴, 수선화, 토끼풀이 자수로 새겨진 흰 드레스를 입었고요. 역시나 다수의 보석이 박힌 액세서리들을 착용했습니다. 그동안 불륜 이미지가 다소 강해서 왕실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커밀라비가 이번 대관식 그 누구보다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들턴 비는 파랑과 빨강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예복을 입었는데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연상시킨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관식에서 국왕 부부를 제외하고는 왕실 인사들 누구도 왕관을 쓰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왕실 관계자는 군주제를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라는 왕의 서약, 찰스 3세 국왕이 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좀 훈훈했죠. 유통계에서도 노제팬이 지금 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노제팬 품목인 일본산 맥주 그리고 의류의 매출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약 88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불매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때와 비교하면 약 35% 회복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요. 최근에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시장에 들어온 한 일본산 맥주는 큰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맥주는 SNS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겨우겨우 구했다 뭐 이런 후기가 올라오곤 하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이 노제팬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유니클로였습니다. 그렇죠. 유니클로도 매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되고 국내 매장 60여 곳에 문을 닫았던 유니클로 다시 국내 스파 옷 시장에서 매출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1%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7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새 매장을 열거나 기존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도 의류나 식품 등에서 일본 캐릭터와 협업하는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 일본 차 수입도 전년 대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유통계에서는 벌써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17만 명 사상 최대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몰렸다라는 얘기죠? 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를 보면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수가 16만 6,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에는 8만 3천여 명이었다는데 10여 년 동안 꾸준히 늘면서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겁니다.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순이었고요. 전체 유학생 중 46%가 인서울, 서울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몰리는 유학생들이 많은 걸 보면 여전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학생들의 유학 목적을요 보면 학위 취득도 당연히 있겠지만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역 대학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또 협약, 연계를 통해서 외국 유학생 유치에 계속 힘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학생의 국적을 따져보면 중국이 6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요. 베트남도 3만 7천여 명으로 최근 눈에 띄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에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통계를 보니까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좀 계속되겠구나, 더 심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치킨과 피자를 들고 찾아가도 요즘 대학생들이 헌혈을 안 한다 이런 기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가 대학 캠퍼스 내에 차려진 헌혈 버스를 찾아가서 대학생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학생들은 헌혈을 한다는 건 누군가와 밀폐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코로나 이후 이런 행동 자체가 무섭다라고 말을 했고요. 피를 뽑는 행위로 무언가 질병을 옮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집단 헌혈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재헌혈률이 높게 나타나곤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이 헌혈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고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까지 가지고 간 건데 그래도 좀 역부족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헌혈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이벤트를 마련한 건데요. 고물가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향한 일종의 마케팅이었지만 잘 먹혀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월에서 4월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38만 명이었던 20대의 헌혈자 수가 올해는 31만 명으로 한 20%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하루에 5,4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7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20대 때는 헌혈을 좀 주기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안 했었거든요. 저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관련 통계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 관련 조사인데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1년에 평균 40회 정도 왕래하고 112회 정도 통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걸 한 달로 따지면 3.3회 정도 찾아뵙는 거고요. 일주일로 따지자면 2.2회 정도 통화를 한다는 건데 2019년 조사 때보다는 왕래와 전화통화 모두 조금씩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이 아닌 부모와 접촉 빈도가 중간 정도인 사람들로만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통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득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체 평균을 보면 1년에 39회 정도 부모와 만나고 통화는 91회 정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접촉 빈도가 중간 정도인 사람들만 따로 보자면 1년에 5차례 정도만 부모님을 찾아뵙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구 갈등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가구원의 건강 또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이 컸고요. 그 외에도 취업이나 실업, 또 교육, 결혼 여부, 주거 관련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네, 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또 어버이날 맞이한 만큼 부모님 찾아뵙거나 또 전화 한번 꼭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가 부도 사태인 채무 불이행을 경고하면서 정부 부채 상한을 올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의회 지도부를 모아 조건 없는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G7 출장 기간을 줄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전했습니다. 시한이 다음 달 초로 다가왔다며 의회가 정부 빚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Congress's job to do this. If they fail to do it, we will have an economic and financial catastrophe that will be of our own making. 상원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도 채무 불이행은 사회보장제도의 중단을 뜻한다며 협조하지 않는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o the MAGA Republicans' irreparable, irresponsible brinksmanship, hostage-taking with the debt ceiling and the possibility of default. 현재 미 연방정부가 낼 수 있는 빚의 상한은 31조 3,800억 달러 수준. 채무 불이행에 이르면 주식시장 충격, 실업률 폭등, 연쇄 부도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강경한 자세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기금 폐지 등 공화당이 단독 통과시킨 정부 예산 삭감 법안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You've got a choice between accepting the House bill or entering into a discussion which the Speaker's been trying to have with the President for some time for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of them. 곧 의회 여야 지도부를 만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에 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서 열흘도 남지 않은 해외 순방 일정 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살자로 지목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국제 외교 무대에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반군을 향해 미사일이 연이어 불을 뿜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 몫이 됐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은 반정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폭행과 고문은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 화학 무기를 살포해 1,4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반정부 세력 강경 진압으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다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اتخذت الدول العربية قراراً باستئناف مشاركة وفد الجمهورية العربية السورية في اجتماعات مجلس جامعة الدول العربية وجميع المنظمات والأجهزة التابعة لها.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가운데 13개 나라만이 찬성할 만큼 시리아 복귀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의 조건이 걸렸는데 시리아는 정치적 방법으로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요르단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밀매와 난민, 테러 문제 등을 아랍연맹 회원국과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의 복귀 결정에 따라 최악의 전쟁 범죄자라는 악명을 얻은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는 19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في هذا التوقيت تحديدا ان المصلحة العربية تتطلب انه لا يترك الشأن السوري بمفرده هكذا.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는 지난 2월 튀르키예 강진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아랍권 원조를 주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관계 회복으로 마약과 테러, 난민 등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단의 이민자 보호소에서 차량이 돌진해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7일 오전 8시 30분쯤 보호소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소 앞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표지판이나 벤치가 없으며 피해자들은 길가 연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페루 남부에 있는 한 금광에서 불이 나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현재 시각 6일 아레키파 지방 라 에스페란사 광산 내 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레키파 지방정부는 광산 소유주가 광부 27명이 질식돼 위험하다며 화재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금채굴 10대국이자 구리 생산 3대국인 페루에서는 크고 작은 광산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2002년에는 한 해 7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1년을 돌아보는 YTN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여야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당의 공천 결과에 그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벌써 물밑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영남 1색 지도부에 대한 당 일각의 견제 심리에도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의 승자는 대구의 지역구를 둔 윤재욱 의원이었습니다. 투표 직전 꺼내든 이른바 인위적 물갈이 방지론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의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우려를 정확히 공략한 건데 실제로 여당 내에선 공천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받을 거란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친윤 검사 출신이 한 50명 되잖아요. 급기야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괴담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 설왕설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차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공천권을 준 이 대표의 당내 입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자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 이런 상황에서 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많게는 20여 명에 달한다는 연루 의원들에게 공천장을 주지 못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선거를 앞두고 매번 불거진 공천 논란은 유권자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잡음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인기가 높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며 금값은 더 오르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는 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종로 금거래소. 금값 고공행진 소식에 옷장 속에 묵혀뒀던 금을 팔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 해서 689만 원이에요. 배로 뛴 금값에 한 돈짜리 돌반지는 옛말이 됐고 종이처럼 얇은 0.5돈 순금 반지가 인기입니다. 금 현물 투자 수요도 늘었습니다.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3월 이후 주요 시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70여억 원어치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폐물들, 금거북이, 다양한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의 그런 판매가 아주 잘 돼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들이 역시 한 5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꾸준히 매입하며 국제 가격을 끌어올린 데 이어 올해는 인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빠르게 다량을 사들이고 있는데 기축통화인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금 보유량은 세계에서 36번째로 2013년 2월 매입이 마지막입니다.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나라가 주로 매입하는 데 반해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늦었고 금 매입 당시에 이제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쉽게 이제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달러를 많이 처분하고 있잖아요. 달러를 매도하고 금을 좀 비축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동맹들 균열이 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학적인 것도. 무엇보다 쉽게 사고 파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금은 외환 보유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월세 거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각각 전월세 계약이 8건씩 체결됐습니다. 올해 같은 시기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세 4건, 월세는 8건입니다. 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전세가 저희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세차할 때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아예 기존에 계셨던 전세도 월세로 주인들한테 제시를 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요.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에서 지난해 55.1%로 상승했고 올해는 59.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규모이면서 원래부터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 쪽으로 임차의 수요가 더 몰렸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체결된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는 2011년 1분기 24건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여타 오피스텔 등의 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역시 전월세 사기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계약 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잦아들기 전까진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등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든 마약,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접할까 봐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경찰이 음료 속 마약 성분을 잡아내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했는데 10가지 마약을 30초 만에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얼핏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 종이 막대는 사실 경찰과 성균관대학교 등이 함께 만든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입니다.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10가지 마약을 30초면 잡아내는데 100만 분의 1g의 작은 양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와 필로폰이 들어가 있는 우유에 각각 키트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막 30초가 지났는데요. 필로폰이 들어있던 우유에는 동그란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성이란 뜻입니다. 마약 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음료나 음식에 몰래 마약을 넣어 먹게 하는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당장은 경찰 수사에서만 사용하지만 안정성 검사를 거쳐 2년 뒤엔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키트를 들고 다니면서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분들도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관 분들도 현장에서 이 물질이 마약인지 아닌지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음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자충격기와 3단봉 등 경찰이 최근 개발한 치안 장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 조끼는 가벼우면서도 흉기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접이식 방패까지 펼치면 현장 경찰관 보호와 범인 제압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국산 소재와 기술을 적용해 외국산 장비보다 가격은 낮추고 실용성은 높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흉기라고 하면 칼뿐만 아니라 어떤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송곳, 가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치명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고, 경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역시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80대 노장 마르타 융비르트, 그리스 신화에서 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에서 쌓은 영감을 동굴벽화를 남긴 원시인처럼 누런 판지 위에 쏟아내는데요. 거친 선과 얼룩은 지난 세월의 일기입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들소가 광야를 질주하듯 화폭에 강렬한 에너지와 색채가 넘쳐 흐릅니다.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연작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마르타 융비르트는 고대 신화는 물론 미디어, 여행, 미술사 등 다양한 곳에서 예술적 영감을 길어 올립니다. 유럽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페인 작가 고야도 그 원천 중 하나입니다. Ich habe auch mit dieser Beschäftigung mit der Thematik mit Goya, also eigentlich mit den Ängsten, die ganz groß bei den Menschen wieder aufkommen, also sozusagen weltweit oder im Krieg. 누런 종이에 남긴 살갗의 상처와 같은 자홍색과 거친 손가락 자국은 때로는 불안, 때로는 행복의 충동적 표현입니다. 풍경과 인물을 묘사하기보다 일상의 체험 속에서 차곡차곡 쌓은 열정을 화폭에 고스란히 쏟아냅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무언가를 닮게 그린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 몸으로 일단 흡수를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표출하듯이 이런 제스처를 남기기도 하고. 마르타 융비르트는 60여 년에 걸쳐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오늘도 선과 얼룩, 채색과 여백으로 본능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번 주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어버이날인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강원과 충청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2도, 전주 9.1도, 대구 7.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보다 온화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